자, 오늘 이제 최한규 세무사님 맞아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요즘에 어떠세요? 그 세금 관련된 질문 많이 받으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담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인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이제 들어설 타이밍에 네. 중과 배제라는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다주택자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중과를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중과 배제를 이제 언론에서 많이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개정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 양도를 통해서 뭐 중과 배제 뭐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중과 배제 될 텐데 게다가 중과 배제뿐만이 아니라 보유세 관련된 것도 인하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지금 뭐 놀부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부동산 시장을 계속 봤을 때 결국은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우상향하고 있는 부동산의 흐름들이 뭐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뭐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면 네. 그렇다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러니까 기존의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글쎄 이거 팔아야 되나? 안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나의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상담들이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났죠. 아. 게다가 이제 지금 사실 뭐 증여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뭐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네네네. 이제 2022년 4월 네. 29일 조만간에 네.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이 고시가 되면 네네. 취득세 계산할 때 이제 그 기준시가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4월 29일이 지나버리면은 취득세가 더 많이 나와버리니까 사실은 4월 달에 지금 뭐 증여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셨던 분들 네. 그런 상담이 많았었고 네. 그리고 뭐 증여를 계획하는 분이시라면은 사실은 2022년 중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취득세도 2023년부터는 네. 기존 취득세 과세 베이스가 기준 시가였다면 네. 2023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이라고 시가. 해서 네. 그러니까 뭐 실질 시가, 뭐 유사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이 취득가액의 베이스가 될 테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뭐 기본적으로 12.4%로 올랐기 때문에 네.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과 배제의 메시지가 나온과 동시에 일단은 일반 지금 납세자들은 부담부증여를 통해 네. 이제 증여세도 절세를 하고 그러면서 취득세도 절세할 수 있게 올해 중으로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담들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제니스박 채널에서 봤는데 네네. 이제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원래 좋잖아요. 맞습니다. 증여는 네네네. 하려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럼에도 또 중요한 게 이제 23년부터 이 과표를 잡는 맞습니다. 기준 자체가 네. 바뀌어 버리니까 네네네. 웬만하면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 증여를 할 거면 맞습니다. 더 이상 네네. 고민할 그게 없고 이제 거의 배수진이니까 올해 안에 끝내라. 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증여 생각하는 분들이 이미 많이 좀 했잖아요. 네. 많이 하셨고 지금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세무사님 말씀 주셨듯이 지금 증여 생각하시는 분은 올해 안에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게 또 주저하는 이유가 증여 취득세가 많이 올라가서 어차피 이제 취득세 개념으로 봐도 이제 아무리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취득세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아직까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증여 상담을 쭉 받아보면 2년 전, 3년 전에 저한테 증여 받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때 당시에 뭐 그때 당시 취득세가 4.4%대였으니까 그렇고 시가도 지금만큼 높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세금 이렇게 시뮬레이션 계산을 해드리면서 세금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글쎄요, 세무사님 한번 나중에 한번 올게요 네. 하고 연락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2년 전하고 지금은 상황이 틀리잖아요. 완전 다르죠. 지금은 세금 계산하면 한 5억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 해야 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증여는 생각났을 때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 그게 가장 빠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시뮬레이션 해봐야 돼요. 이제 증여세가 지금 시가가 거의 뭐 기준 뭐 서울 지역은 15억이 기본 평균이니까 이때 뭐 적용되는 뭐 세금 계산하면은 굉장히 몇 억 단위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목적이 종합부동산세를 줄인다 했을 때 과연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액과 절감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해보고 도대체 내가 얼마 정도 지나야지 이게 커버가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비교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뭐 증여가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이거를 계속적으로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점점 커감에 따라서 이 친구들한테 자연스럽게 쌓이죠. 부를 이전해주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 연봉이 한 1억씩 된다고 치더라도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서울 집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렇죠. 이제 어려워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쌓으신 부모님들이 이분들은 적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노력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놓은 부를 자녀들한테 자연스럽게 뭐 세금이 좀 나오겠지만 그걸 뭐 정상적으로 내고 네. 물려주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를 이전에 주고 자연스럽게 그거를 취득해서 나중에 뭐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나서 나중에 뭐 분리세대하고 1세대 주택 비과세 받아서 만약에 더 큰 데로 점프업을 하면 동일한 입장에서 본인 친구들 그렇지 않았던 친구들과 본인하고 비교했을 땐 이거는 거리 격차가 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물론 양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의 자연스러운 증여 뭐 이런 거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언론에서 중과 배제 관련돼 가지고 네. 무슨 편법 사례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에 대해서 과연 그게 어떻게 편법이지 법대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그 일반인들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걸 건들 수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다만 본인이 노력해서 했는 건데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뭐 자연스럽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넘겨준다는데 저는 그걸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꼼수네 뭐 탈세네 뭐 이런 수식어 붙는 것 자체를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동의할 네. 수 없죠. 그리고 이게 세금이 뭐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이 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세무사님 또 최한규 세무사님 꼭 뵙고 싶었던 게 일반 세무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면 거의 이제 자산 배치에 대해서 양도를 거의 추천을 많이 해요. 네네. 양도하는 거를. 네네. 근데 이제 양도를 최대한 안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그게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끔 이제 상담 받아보면 증여를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저희 질문하러 오신 납세자들도 보거든요. 네. 그런데 증여는 능력이 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세금 낼 능력이 없는데 네. 자기가 중요하겠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분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사실은 증여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납부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연부연납이라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연부연납. 그러니까 우리 뭐 소득세나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때는 분납이라고 해서 뭐 2개월 해서 분납 네. 내는 방법밖에 네, 없지만 없죠. 상속세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납부를 굉장히 많이 딜레이를 시켜주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 상속은 이번에 개정돼서 10년 네. 그리고 뭐 증여는 5년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 뭐 이제 한 20대 그리고 이제 뭐 직장에 취직할 정도에 되는 우리 자녀들한테 친구들한테 증여해주고 나서 연부연납 신청을 해서 그 부분만큼 내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돈을 벌어서 내거나 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주택들에 대해서 보증금을 증액시켜서 그걸로 세금을 내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세금이 많다 적다 이걸로 뭔가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 세금이 나온다면 이걸 또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후까지. 그렇죠. 네, 네네네. 정리해서 맞아요. 세금 얘기하면 꼭 우리가 그 얘기를 해요. 사후까지 다 들여다 보니까 네네.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증여 같은 경우에도 네네. 특히나 사후 관리가 중요한 네. 그 분야니까 네. 사후 관리 잘 해야 된다. 맞습니다. 하시고 사실 오늘 준비한 것은 뭐 이렇게 그 주택 임대 관련된 네. 부분인데 뭐 증여 부분 말씀하셔서 조금 더 말씀드릴 네. 거는 제가 최근에 그 이제 증여를 진행하고 나서 소명 요청을 세무서에서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30살짜리가 아파트 한 10억짜리를 받았는데 네. 세금이 한 2억 정도 나왔어요. 음. 근데 세무조사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30살 때는 2억이란 돈이 없었어요. 네. 어떻게 세금 내셨어요? 소명하세요. 라는 내용을 지금 뭐 올해 한 3건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신고했던 건인데 소명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아까 사후 관리 말씀드렸는데 특히 부담부증여로 그러니까 부담부증여는 부채를 같이 넘기는 네, 중요 맞아요. 아닙니까? 이때는 부채의 사후 관리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채 어떻게 갚았는지 여기 이자 어떻게 냈는지 이런 것들 반드시 확인하고 상환했으면 누구 걸로 상환했는지 이런 걸 확인하니까 반드시 그런 거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 사례는 이제 증여자가 이제 병원장님이셨어요. 원장님 소득이 충분하신 분이실 거 네.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30살짜리예요. 30살. 근데 이제 능력이 없죠. 뭐 지금 대학 원생이니까. 다만 근데 이미 증여를 해놓으신 게 있어서 이 친구한테는 이미 상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금 납부할 때 당시엔 돈이 없잖아요. 근데 뭐 월세 같은 게 쌓여 있으니까 네. 조금의 소득은 잡혀 있는 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제 납부 스케줄을 짰냐면 당장 지금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빌려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빌려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 이제 한 3개월 정도 후에 임차인이 나가면서 보증금을 증액해서 그 증액분을 아버지한테 빌렸으니까 다시 상환하는 식으로 상환.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했을까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저도 좀 당황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납분에 대해서까지 현금 그렇게까지. 증여로 봐서 또 추가 증여 가산세 나오면 또 만만치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소명 자료를 막 이만큼 해서 보내신 거예요. 와, 그런데 진짜 놀랐던 게 차용증 작성. 네. 한 2억 정도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그다음 3개월 동안 아들이 이제 상가 임대소득이 있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월세로 해서 몇 월분 이자, 몇 월분 이자, 몇 월분 이자 다 찍어서 보낸 거예요. 계산하는데 좀 이상해요. 보통은 고정적으로 뭐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4.6%로 계산을 했는데 뭔가 숫자 이상해. 근데 제가 보니까 일수 계산까지 해놓은 거예요. 원장님이. 예. 대단하시네. 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이제 증액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갚았잖아요. 갚은 다음에 뭘 했냐면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이거죠. 아빠, 나 이거 그 증액한 걸 가지고 아빠 빌린 돈 갚았어요. 그리고 이자 3개월마다 갚으신 거 아시죠? 라는 내용으로 보낸 거예요. 그걸 제가 딱 받자마자, 그러니까 일단은 숫자 이자 계산하면서 일수 계산을 하자마자 이건 뭐 끝났네. 뭐 네. 소명할 필요도 없네. 정확하니까. 게다가 내용 증명까지 보내니까 와, 이거는. 그래서 조사관님한테 제가 당당하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우리말로 쫄아가지고 네. 잘 모르겠는데 이랬는데 당당하게 조사관님 아무 다 뭐 상환하고 딱 차용증서 깔끔합니다. 그래서 딱 소명하고 나서 조사님도 보시더니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했던 거는 그 이자 상당액이죠. 그 이자 상당액은 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는 이자 소득으로 해서 추가 종합소득 신고를 하세요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물론 그거는 원래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어갔던 사례들이 있으니 말씀하셨던 대로 사후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납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부담부 증여하면 내가 자본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부담부 부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잘 모르시고 접근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세무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보통 저희가 이제 세금 정도 일반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납부까지 정도만 신경 쓰시지, 그러니까요. 사실은 사후 관리는 세무서에서 뭔가 자료 요청이 왔을 때 이제 부랴부랴 준비하는데 그런 사후 관리를 대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 문제까지 나올 수 있으니, 그렇다면은 납세자들이 원망하겠죠. 세무사님 수수료 내고 여기까지 했는데 그거까지 챙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듣게 되면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뭐 가산세를 물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네네네. 또는 뭐 도의적으로 제가 뭐 물어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또 스트레스 받잖아요. 맞아요. 깔끔하게 처리했고 네. 내가 한 수개월 전에 진행했던 건에 대해서 갑자기 또 하면은 기억도 안 나고 기분도 나쁘고 하니까 뭐 세무사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요까지 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 받고 진행하는 거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요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 세무사님들 같아요. 그게. 네. 역시 이제 또 세무사님이 얘기하니까 이제 증여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다 찝어주셨어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는 거의 부담부 증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일단은 증여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해봤고, 이젠 제가 좀 준비한 질문을 해볼게요. 네. 원래 저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지금 약간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기존에 뭐 간주 임대료도 그렇고, 두 번째로 이제 앞으로 사라졌던 임대사업자 혜택도 다시 부활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임대사업자 혜택 중에서 컸던 게 기존에 양도세 할 때 중과 주택수 배제해 주는 것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낼 때도 배제해 주는, 합산 배제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다시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를 운영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대사업자 하면 이제 우리가 거의 보통 절세 목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도 관리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전세 끼고 할 때 이제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 네.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주택 임대가 이제 과세 방식이 계속 이제 바뀌어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제 변천사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일단은 그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세금을 뭐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죠. 없죠. 주택 임대. 네, 맞아요. 사실은 이게 뭐 사람들이 자각하게 된 시기, 아 이거 주택 임대에 대해서도 주택 수익금에서 세금 내야 되는구나라고 알게 된 시기가 사실은 2017년 8월 2일 네. 파리 부동산 대책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님이셨던 네. 김현미 장관님께서 자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터졌어요. 그런데 2018년 4월 1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중과할 거예요. 그런데 중과가 되는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많이 등록하세요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쟀을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상담 받아보면은 이제 그 부동산 현황표를 제가 봤는데 보면은 2018년 3월 거의 30일, 28일 맞아, 이때 맞아. 등록하신 분들이 엄청 4년짜리로. 많이,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물론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과 8년짜리 그때 중공공 임대주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존재를 했었죠. 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4년은 버틸 수 있는데 4년 뭐 그 전세 두 바퀴만 돌리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8년을 가지고 간다. 전세 4번을 돌려야 되는데 8년 이거 너무 리스키한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4년짜리는 혜택이 2018년 3월 31일까지 네. 구청과 세무서 등록 한 분에 하나는 거니까 그때 4년짜리로 등록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아요. 4년은 할 줄 네, 알고. 맞아요. 근데 4년짜리는 실제로 아주 큰 혜택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혜택이 없습니다. 뭐 종부세 중과 배제 요건이 되면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뭐 사실은 요 정도. 그다음에 예. 임대주택에 대한 뭐 분리과세 적용할 때 뭐 약간의 필요경비 우대 뭐요 정도지. 사실은 8년짜리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제 8년이 이제 지나가면은 장특공제 50% 그때 당시에는 네. 10년 이상이면 70%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사실은 그때 8년짜리로 등록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4년짜리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등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뭘 만들었냐? 렌트홈이라는 시스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렌트홈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임대주택 현황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만들어놨는데 뭐 옛날에는 국세청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나 봐요. 그런데 렌트홈이 생기고 나서는 네.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과세관청이 국세청하고 자료를 교환하기 시작하고 지자체하고 국세청하고도 이제 확정일자 같은 게 들어오면은 네. 이런 것들을 막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 자료가 확보가 되니까 주택 임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과세도 실제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뭐 자발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사실은 그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그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네네네. 따라서 과세 방식이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 요 경우에는 월세와 네. 간주 임대료라고 하는 요걸 합해서 총수입 금액, 주택 임대에 대한 총수입 금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총수입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비과세였어요. 이하인 경우에는. 네네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뒀어요. 선택하게 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에 더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14%예요. 주민세 네. 붙이면 15.4%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단순 경비율이라고 해서 경비율 대상자가 되면은 이게 과세 표준이 1,2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이 더 낮네. 6%가 과세가 되니까 네. 세금 자체가 적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는 규정을 두게 됐거든요. 물론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무조건 종합과세였습니다. 네. 종합과세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 임대 수입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다고 촉발된 시기는 파리부동산 대책 그 이후고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사람들이 뭐 주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근데 하지만 요즘은 실제로 추징하는 사례도 많고
제가 최근에 그것 때문에 수정 신고, 그러니까 기한후 신고 뭐 이런 거 했던 사례가 네, 있는데 기한후 신고. 성수동에 주택 2개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약사분이셨어요. 네. 연세가 이제 약사는 그만두시고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한 월세가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주택인데 그러면 12 곱하면은 8,4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성공세무서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지금 누락 신고를 안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약사님 이거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7년인데 이 7년 동안 다 과세가 될 수 있다. 이게 7,500만 원 넘으면 복식국이라는 걸 또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계산도 복잡하고 세금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 나 안 믿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을 드린 다음에 본인이 또 이제 성공서 찾아가서 이제 막 하셨나 봐요. 네. 하셨는데 세무서 조사관님이 저희가 했던 말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년치 다 과세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래 한 3년치만 과세하겠다. 그렇게 해줄 테니까 실제로 좀 신고하세요. 좀 제대로 신고하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던 사례가 있고 그래서 뭐 그래도 한 연 한 1,000만 원 이상씩 추가 납부세액이 나왔었죠. 물론 뭐 종합부동산세 낸 게 있어서 뭐 비용으로 좀 반영하고 해서 그나마 적게 냈던 게 1,000만 원인데 이게 수년 지난 것들을 갑자기 과세가 돼버리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쵸. 돈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약사님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아니 주위에서 저 같은 사람 굉장히 많은데 신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걸려봐서 그런 거라고. 네. 약사님 이제 걸려 보셨죠? 제대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기억이 나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이제 세금이 있다. 예, 요거를 좀 기억하시고 기존에는 이제 뭐 월세 받으시면서 하는 분 중에서 그냥 안 해도 뭐 상관없고 뭐 어차피 금액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그러시는 분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세입자들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중에 걸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예, 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일 좋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변천사가 잠깐 들었는데도 이제는 피해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 느껴지네요. 근데 요새는 자발적으로 신고 제가 뭐 절세 막 여쭤보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절세는 없다고 생각돼요. 다만 요즘 같은 때는 절세라는 거는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해서 정확하게 더도 알고 덜도 아니고 정확한 세금을 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절세라고 생각돼요. 네, 물론 이제 저희 책에서 나오는 다양한 방법들은 사전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고통받지 않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막 고민 안 해도 되고 여기 책에 나오는 대로만 진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뭔가 처분을 할 때, 뭐 증여를 할 때, 뭐 임대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 더 정확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정보가 들어 있으니까 책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우리가 뭐 사실 여러 가지 혜택들도 많잖아요. 혜택들 많은데 모르면 못 받잖아요. 당연히요. 그래서 네. 절세도 저는 마찬가지로 보는데 어차피 합법적인 내에서 내가 해당하는 그 사안에서는 아낄 수 있는 좀 덜 낼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들이라고 하기 그렇고 있던 룰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알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세금 내는 사실 이건 절세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제대로 내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제대로 내는 더 내지 않는 방법. 네. 네, 절세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산세만 할 때도 그게 어딥니까? 맞아. 어마어마하죠. 네네. 네, 아까 뭐 7년짜리 가산세 맞으면 어마어마하죠. 네. 합니다. 진짜 스노우볼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까지 전세에 대해서는 또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전세에 무슨 세금이야.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다 생각하셨는데 이제 도래했단 말이에요.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택 1주택자 뭐 2주택자 뭐 이상 뭐 예, 예. 3주택자 나오는데